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정 선생님입니다. 사실 이거 하는 현대사 이승만을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사실 많이 갖고, 왜냐면 사실은 현대사는 뭐 이 강좌를 들으신 분이 발배가 있으셔서 전 적어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사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대학원에서는 제가 원래 석사를 마친 건 1990년에 마쳤습니다. 나이가 뭐 다시 공부하게 된 것은 뭐냐면, 나이가 먹어서 뭔가 또 시대에 인생을 살면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통일이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과 관련되어지는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 문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나라의 디아스포라는 것을 한국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딜 것 같습니다? 종로예요? 대흥동인 거고, 대흥약국 이렇게 보면 요 근처 어딘 것 같더라고요. 민주하고 통일로 사진이 있어서 한번 들어갔어요. 오늘 일단 크게 틀은 일단 한반도 주변에, 해방이 있더라 한반도 주변에 관계되어지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면 디아스포라라고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3년도 카이로 회담이 있는데 45년 모스크바 3상회의까지, 그리고 유엔 문제를 이관되는 문제까지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의 어떤 주제 중에 하나인 이승만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방 직전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상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장투쟁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결국 무장투쟁을 하는 게 만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주에 사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고, 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만주에 살았던 사람들, 한반도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냈던 거예요. 해방 직전까지 그 지역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뭐 정확히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북 삼성 쪽에 흑룡강성, 길림성 그런 쪽으로, 요령사 이런 쪽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상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주 시점은 1860년대를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1860년대라고 하는 게 고종임금이 1863년에 즉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해주로 가는 시기가 1863년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고종임금이 즉위를 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간도나 북간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압록강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서간도로 주로 말씀드립니다. 북간도라고 하는 거는 주만강으로 넘어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북간도고 오른쪽으로 가면 연해주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도를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농업 기술 때문이었어요. 여기는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척박한 땅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넘어간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먹기가 힘들어서 넘어갔잖아요. 다 대부분 농사 짓기 어렵지. 뭐 쌀도 없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었고, 그 사람들한테 공실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1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독립운동이 전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년대 만주 사변이 있고 32년에 만주국이 걸릴 때인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많은 농민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고, 아시다시피 대일무장투쟁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투쟁에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김구 선생이
계셨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거기서 완전 김구 선생님의 한독당이 있었고 또 반독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안 쪽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거기서 만들어진 조선 의용군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의 대표자라고 한 사람이 김도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김도봉 선생님이십니다. 김일성이고 위치가 박헌영입니다. 근데 김도봉 선생이 어쨌든 간에 연안 조선 독립동맹이 그리고 중국의 공산정권 수입을 한데 지대한 공을 많이 세우죠. 그래서 개혁하면서 이분들이 해방이 되고 나가가지고 조선 신민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국에 가면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게 있잖아요. 1952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이분들의 기여가 굉장히 큽니다. 이분들이 1921년에 중국 독립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 1925년에 공산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주천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그 조선 공산당 일부 가입을 했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코민테를 해서 1928년에 일부 일당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주 쪽, 중국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뭐냐면 조선 공산당에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동북항해전 쪽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쪽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국공내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싸움에서 지대한 공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952년 중국 정부가 1949년에 수입이 되고 이분들이 정권에 기여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1952년에 1개 시하고 5개 면 그래서 수백 개의 마을로 해가지고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어주게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 그 당시에 이 동북 삼성의 인구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가 200만 원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데 거기에 그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변에서 나온 항일 열사들 자료집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열사집에 취업되는 사람이 3,100명인데 조선 사람이 3,000명이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높게 평가해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다고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북항일연군이죠. 김일성이가 만들었던 관계했던 조선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가까운 곳에 한반도 가까운 곳에 있을 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분은 김호 선생님이시고 이제 김원봉이죠.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남쪽에는 이제 그 해방의 남쪽에 김무 선생님께서는 참여를 안 하셨지만 이 같이 한독당에 관계했던 사람들, 임시정부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남한 정권에도 참여하죠. 뭐 신익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김두봉이나 김일성은 어쨌든 간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수상이 되고 김두봉이는 상임위의 의장이 됩니다. 이런 어떤 주체가 되죠. 우리 김명희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경우도 참여가 있고 정이고 시민들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강북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국내에 진공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강북군이 만들어져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서안에서 우리나라 강북군들이 거기에서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구 선생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범석이라는 이런 사람들 관계해가지고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진공 작전을 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그 김구 선생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의용대와 관련되어진 사진들이 김두봉이 했다라고 하는 사진들이 어제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 김사라고 정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민군가를 만들었던 정일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여기 소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웰지 아리랑과 관련되어진 말씀하셨는데 다 그분들이 이쪽에 소속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겁니다. 멀죠? 국경이 뭐 한국은 여기인데 이쪽이 멀리 가가지고 3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태양사도 예정을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되면서 그래서 그 장개성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북을 읽는 것은 화북을 읽는 것이고 화북을 읽는 것은 중국을 읽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만큼 동북 탐정도 중요하고 이쪽도 중요한데 이 양쪽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를 치행하는 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과 관계되는 동북 한일연군, 동북 인민군 혁명군에서 동북 한일연군,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고조련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소련 쪽으로 넘어가서 만들어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33년에 만들어졌고 동북 한일연군이 36년에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조광석회와 관계를 해야 됩니다. 고천부 사건과 트로브 사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가가지고 고조를 달게 있다가 45년도에 국내 진공작전을 하기 위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만주 쪽에는 세 가지의 어쨌든 간에 무장투쟁이 있죠.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정희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해방된 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 무슨 독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의 문제. 만주 쪽으로 해서 중국에 250만 명의 조선 동포들이 가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무려 240만 명 정도의 해방 직전에 조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근히 조금씩 갔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910년도가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한방을 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죠. 수도도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토를 잃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죠. 대체적으로 요 당시 시점까지는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상남북도 사람들입니다. 제주도 이런 문제에 가는데 1920년대에 4만 명이 가 있었고 1930년대가 되면 우리가 42만 명이 가 있고 38년도가 되면 80만 명 정도가 있어요. 1944년 일본이 이제 최고의 바다라는 시기죠. 이때 징용을 내려가지고 진영, 징병, 위안부 등을 해가지고 150만 명 정도가 이제 강제 동원돼서 강제 노역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인권 유린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이거 관련되어져서 아직도 사실은 자료들이 하여튼 찾지 못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참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기에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 진병이나 징용이나 뭐 탄광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군대 가는 사람들, 위안부로 가는 사람들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실은 해명돼가지고 아주 처벌받은 게 없잖아요. 너무나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불하고 억울한 사람들. 며칠 전에 또 그 자료에 나온 걸 보면은 팔라우라고 하는 섬에 사람들이 가서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묻혀있던 것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진용으로 끌려갔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본에서 이 사람들 꼬셔가지고 야 너 저기 그 인원 갔다 오면 면소리 시켜줄게. 출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뭐를 하냐면 전쟁 포로들 있죠. 연합군 포로들, 영국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덜란드 이런 포로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 관리를 하게 맡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신분이 뭐냐면 군무원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속은 또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일본에 우리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들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전범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30여 명이 사형을 당해요. 이 사람 진범으로 체포가 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포로 수용소에 있어서 또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자행했던 사람들, 나가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자기들의 죄를 국민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키운 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민영이 이런 사람들, 저기,
동상이 있거든요. 고대 김성선우가 있고, 이대 김환란 동상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데에 나가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거에 관련되어져서, 보지 못했고, 너무나 억울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아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 해방이 돼가지고 180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24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60만 명도 남아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키시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그 교토 근처에 있는 그 바다에서 오다가, 이 배가 침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에 오시는 사람들이 549명이 수장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보는 그 바다 앞에 세워져 있는 어떤 그 슬픔을 나타내고자 하는 동상들이죠.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 60만 명은 왜 못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고 싶었는데. 일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본의 식민지 국가인데, 식민지 본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오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오게 됩니다. 왜 못 오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가려고 하면, 이분들이 가서 농사 짓고 또 공장 다니고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가 있는데 오사카인데, 오사카 교통도 편하고 우리나라 공장들도 많고 노동자로 일을 했단 말이죠. 직용을 나간 사람도 있지만 노동자로 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도 막 키웠는데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패망이 됐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덕혜옹주에 보면 덕혜옹주가 막 우리나라로 배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똑같은 경우죠.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메가다 사령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일본에다가. 야, 가는 거 다 좋은데 이런 조건을 내라. 돈으로 1000엔 그리고 일본으로 250파운드가 놓고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희한하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군인으로 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제조 조선인이라고, 제조 일본인이라고 하나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통계로 보면. 한 30만 명 정도 군인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총독부라든지 각 시도의 관청이란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일본에서 넘어온 사람들, 2세대들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똑같이 그 태평양 사령부에서 똑같아요, 이 조건이. 일본도 2천년만 놓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가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왜 또 못 오게 되냐면, 당시에 그 한반도의 정세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악착하게 돈을 모았는데, 내가 과연 한반도로 가면 이만큼 내 재산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못 오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귀환해서 남게 됩니다. 미국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과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일본에 가 있었던 귀환자들을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신분이 다 뭐로 되어 있었겠어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 근데 해방이 딱 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외국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신분을. 그래서 세금 낼 때는 일본 국적으로 하고, 하여튼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일본 국적으로 해버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그냥 외국인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근데 그 말씀드리는 뭐냐면 1958년에 제일 조선인들이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만 명이 북한으로 갑니다. 58년부터 80년 초반까지 북한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송동포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때 위에 이제 조선 사람과 결혼했던 일본 사람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일본으로 북한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가게 됐냐면, 당시 그 이승만 정부는 이 제일 조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이 사람들은 당치입니다.
정부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북한의 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53년 정전협정할 때 북한의 대표가 남일입니다. 그 양반이 외상이 되면서 우리는 이 제1조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당신들 우리 동포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북한 쪽에서 사실은 이 제1조선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뭐 대학을 짓는 거라든지 학교를 짓는 문제에 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저번에 그 조선대학 교수를 만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북한에서 지금 돈으로 조선대학을 만들 때 4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많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게 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게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들 자체가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북한 제1조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인민의 낙원이라고 하는 데로 와라. 우리는 굉장히 더 잘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무려 10만 명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고 나서는 일본으로 못 넘어갔어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소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련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만 정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연해주로 넘어가는 그때가 최초가 13가구가 넘어가는데 그때가 1863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이 즉위를 할 때 그때 넘어가요. 처음으로 넘어가요. 뭐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로 넘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열심히 살죠. 그래서 이제 그 1910년 내가 되면 1900년 초에 독립운동 기제가 던지고 뭐 최재형이라든지 뭐 안중근 선생님도 아니시라도 여기 있었고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1937년이라는 때가 있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터지면서 수련원의 스탈린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일전쟁이 났는데 이 러시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혹시 일본 첩자가 돼가지고 우리 소련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첩자 노릇을 할 것이 굉장히 높다.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937년에 강제 이주 17만 명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여기 말씀드린 중일전에 일본이 조선인들을 첩자로 활용해서 소련 침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지금으로 따지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됐어요. 그 중에 이 11,000명이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주한 그 화물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래서 95에 이주하게 되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홍범도 장관이십니다. 홍어동 전투에 홍범도 장관 이때 이분도 거기로 가셔서 이제 극장에 수의를 하셨다고 홍범도 장관.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이분들이 사시는데 거기는 아주 척박한 땅이거든요. 제가 올해 10월달에 갔었는데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나라가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목단강에서 연기를 가는데 가는 그 끝이 지평 첫 끝에까지가 옥수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뭘 봤냐면 지평선까지가 갈대밭이에요. 전체 갈대밭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그냥 거기다 내려놨어요. 기차역에다 내려놔가지고 이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톡을 문막 자기들 짓고 해가지고 살죠.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간직을 하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랗게 또 뭐였냐면 농업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수전농업이라고 하습니다. 물을 튕겨와가지고 그 벼를 세우게 하는, 벼를 키우게 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중국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여기 가서 다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엄청나게 그 노령 영웅 같은 걸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거기서 많은 터전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선인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그 일본의 식민지 국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인들에서 뭐냐면 적성 국가의 국민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신분은 적성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 소련군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도 참전하겠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쟁을 분위로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 뭐 벌목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만 나가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다가 1953년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신이 너무 잘못됐다. 그 당시 다행히 우리 조선 사람들만 이동한 게 아니라 스탈린의 정책에 22개 민족이 같이 이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노력 영웅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사할린 강제동원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할린은 그 남사할린이고 북사할린이 있는데 북사할린 저건 러시아가 가지고 남사할린은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2차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 사할린에다 탄광 같은 거를 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강제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 소련에 가면 캄차카반도 옆에 가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이제 한국어를 거기서 가르치게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애가 생긴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왔냐? 그래서 뭐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친구가 오더라는 거예요. 누굴 데려오면서 그 자기 할아버지를 좀 뵙고 가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한번 가자. 생긴 게 우리나라 사람 잘 생겼으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사할린에 끌려갔던 사람들. 끌려갔는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사할린이 결국은 이게 소련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또 뭘 끌고 갔냐면은 전쟁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어가지고 그 당시 아까 했던 캄차카반도 옆에 있던 데가 그거 대부분 포로 수용소였다는 겁니다. 거기 포로수에 끌고 가지고 강제 노역을 막 시키는 겁니다. 시켰다가 일정한 기간 이제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하나서 이제 했는데 우연찮게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 조선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할린에 우리나라 사람 한 3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런 나름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아픈 문제가 이겁니다. 소련 연합군이 이제 1945년 8월 8일 날 우리나라로도 들어오지만 중국으로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관동군이 그 당시 13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북 삼도 만주 쪽에 한 60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60만 명 정도가 있어서 이 관동군 소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 2만 8천 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5,000명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 이 사람들 수용이 됩니다. 포로 수용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15,000명 중에서 북쪽으로 대부분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2,500명밖에 귀환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죽었던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에 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이분들의 또 이제 아픔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러시아 정부 하에서 소련 정부 하에서 그 후시초프가 등장을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 보이시게 올라가는데 막 성장을 했죠. 생활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각각의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나라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관직을 가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카자흐스탄어를 할 줄 못하면 공직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시아로만 해왔는데 또 나이가 먹어서 카자흐스탄을 배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공직에서 추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연해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바로브스크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사람들 다시 또 그쪽으로 이주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연해주죠. 아까 말씀드린 연해주는 여기서 넘어갔는데 우측으로 가서 이쪽 원래 여기는 다 사실은 그 중국 땅이었죠. 1867 남경주약 이전까지는 중국 땅이었는데 중국이 그 잘못해가지고 여쪽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 땅이 되거든요. 이게 북간도, 뭐 서간도, 북간도 되겠죠. 안식의 북간도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소설이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해방 직전에 미주나 이런 쪽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한반도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것을 역할을 했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인적인 물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쉽게 해서 뭐냐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주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로 가지 않습니까? 하와이 사탕수 순동산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뭐를 했었죠?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대주고 말했죠.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대주고 있던 거죠. 그리고 만주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투쟁을 나가졌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도저히 그 한반도 안에서는 일본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자체가 만주에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요즘 대부분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앙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아까 지도를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당으로 넘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북한도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로 중앙 제로 고려인 정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연해주로 가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고, 다시 또 연해주 등으로 다시 온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고, 압록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제중 조선 정부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만주로 이주를 해가지고, 요즘에 어디로 오죠? 지금 제중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가 되려면 전체 인구의 3%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와 있잖아요. 거기 그냥 한 80만 명 이상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거기가 중국 땅으로 보면 굉장히 촌이란 말이에요. 뭐 거기에 무슨 공장들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대도시 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농촌 공동화 현상이 생기겠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 일본 도시에서 건축 농사 공장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이제 1958년 전부 북송을 하게 되죠. 이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징용이나 진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래서 전범으로 체포되어서 포로스님도 수감되었고 현지 정착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런 기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 이산의 문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분들이 나가 있었지만 그분들이 거기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고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적인, 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김현 선생님이 무장투쟁을 말씀하셨지만 거기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높은 게 옵니다. 교육력이거든요. 거기서 똑같아요. 교육이 엄청 높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상승하고 하게 되었고 현재 정착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입지를 좀 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없었다라면 만주에서 무장투쟁도 어려웠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그 조선 문제가 그 일본의 시민들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 관련되어지는 이제 43년도 카이로 회담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1860년대 초반부터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동주투쟁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뭐 투쟁도 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 1925년도 29년대 신간에 만들어지고 나서 국내에서의 어떤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전향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국내에서 뭐 엄청나게 화려한 뭐 투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41년도에 일본에 진중한 공격을 하면서 43년도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카이로 회담 이전에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대단한 나라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동북아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전쟁이 우리가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한테 질 일은 없는데 그럼 이 앞으로 동북아 쪽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반도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방성, 국무성, 육군부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국제 공동 관리의 문제를 41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억울한 나라입니다. 제가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43년에 신탁통치라고 하는 게 3월에 루즈벨트하고 영국 이순수장이 의원투표를 보죠.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서요, 신탁통치가 된 나라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전 세계 1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7개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4개만 이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신탁통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나라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전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 문제. 근데 이런 게 나와요. 왜 신탁통치를 하게 되냐면 패전국인 경우에 패전국과 관계된 나라는 신탁통치시겠다. 근데 우리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패전국이잖아요. 우리 패전국 속해 있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기 딱 해당이 됩니다. 너무 그런 부분은 제 입장에 사실 너무 억울하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어떤 조약이나 이런 것 자체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가 생기죠. 43년 3월에 루즈벨트하고 영국의 이순수 회장이 신탁통치에 대해서 의견 통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는 신탁통치가 됩니다. 루즈벨트하게 보고를 하고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 4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45년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카이로 회담에 대한 얘기를 임시정부에서 듣기 시작하죠. 신문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이로 회담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신탁통치 구상에 대한 여론 보도를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김구 선생하고 조수왕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장개석을 43년 7월 26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중국혁명에 장개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은 조선의 완전 독립과 단결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단결 노력. 그러니까 왜 뭐라고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다 국민당도 부담했습니다. 이 임시정부는 광복군은 국민당하고 친한데
조선의정군하고 조선 독립군대는 그쪽 동북한일정군은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그 김종인 독립동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장개석이가 내가 그 카이로 회담하는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김우식 선생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 미주 방송에서 미국 사람들이 인터뷰에다가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카이로 회담은 이제 왜 우리가 중요하냐? 학교 다닐 때 카이로 회담 많이 들었습니다.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연합국의 공식 합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한반도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얘기한 적 카사테프트 회담이 있었죠. 1905년도에. 필리핀은 영국이, 미국이 가져가고 한반도는 일본이 가져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 했죠? 막 그 청원 운동 하잖아요. 우리나라 해달라고. 거기서 미국에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게 다 약속도 해놨는데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공식 합의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2차 대전 종교협의회 진행이 되죠.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과 함께 진행되는데 냉전과 함께 파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죠? 이후에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분단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단을 막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43년 11월에 이제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미영중이 만나는데 한국에 장려된 최초이자 유일한 연합국의 공식 합의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미국과 중국이 먼저 만납니다. 이 내용을 루즈벨트의 특별도적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가장 빠른 순간에 자주 독립시키겠다 얘기하죠. 근데 이 내용을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개석하고 루즈벨트 한 내용을 이제 서로 얘기한 부분, 회의를 하고 서로 좌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요.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서 루즈벨트한테 주니까 루즈벨트가 적절한 순간이라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말로 바꿔서 장개석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또 중국과 영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영국은 뭐라고 하죠?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죠. 이것에 대해 중국이 반항을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일본 통치에서 벗어나긴 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 바로 독립하자고 해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처칠이 이제 루즈벨트하고 장개석하고 처칠이 만났는데 처칠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인지 코스가 많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라는 말을 딱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독립되어져 있는 유일한 그 합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각각의 해석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는 장개석이가 빨리 조선을 독립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국 식민지가 많았단 말이죠. 만약에 조선을 빨리 독립시키게 되면 영국의 식민지 있는 나라도 어떡할 거냐. 딱 그 당시 대만할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영국도. 또 중국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 4개국끼리 협의하기로 했는데 단독 승인에 대해서 동맹 국가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개석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자체가 조선 문제는 독자권을 항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 틀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측의 임시정부의 승인이나 즉시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불러보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 회담이 끝나고 장개석은 이제 중국 문제가 심각하니까 중국으로 가고 테헤란 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테헤란에서 스탈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적당한 시기에 조율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스탈린에게 이제 그 전쟁에 빨리 참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회담을 하긴 했는데 인직 표수를 전혀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각 나라의 입장이 다 틀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몰랐고 임시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자기서 통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리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속에서 45년 2월이 오게 됩니다. 45년 2월이 얄타 협정이라는 걸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45년 2월에 소련이 대일 전쟁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최종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줍니다. 그때까지 미정부가 되고 있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독일과의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망한 후에 2, 3개월 내에 대일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941년에 일소 중립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동안. 왜 시작을 했냐면 소련은 그 당시에 저쪽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밀고 들어오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정을 맺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은 이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참전을 할 때 1905년 러일 전쟁 시에 일본에게 빼앗긴 만주 요동의 이권을 내놔라. 미국한테 내놓으라고. 요동반도 쪽에 이권을 내놔. 철도 부설까지 이런 걸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때의 한반도는 소련의 공동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최근에 나온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피벌 하와이 대학의 최원 교수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때에 소련은 한반도의 공동 목표가 아니었고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어겼죠. 미국 들어온 겁니다. 한반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얄타 협정을 하면서 소련은 일본과의 약속을 파기하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독일이 망하면 들어오긴 들어온다. 참전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이제 얄타 협정이 됩니다. 이 얄타 협정을 할 때 루즈벨트가 한국의 식탁 통치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20, 30년을 얘기합니다. 20, 30년 해야겠다. 스탈린 입장에서는 짧은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당시 이것 자체를 공식 문서로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두로만 서로 식탁 통치 하자 이 정도만 얘기했었지. 이제 루즈벨트가 오래 하자 30년 하자고 그러니까 수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미 국무부에서 브리핑북 페이퍼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한국 전후 처리 미영 중수 3절을 하고 단 소련이 이 2차전 지대전에 참전할 시에만 이것에 대해 전후 처리 문제를 소련이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까지 여전히 한반도로 진군하는 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얄타 협정이 한국의 문제로 관련되죠.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듯이 소련의 참전은 1905년 러일 전쟁 후 일본에 빼앗긴 만주 요동 지역에 대한 보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주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련이 한국 전쟁 전쟁에 참여할 때 한국 문제 신탁 통치와 관련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논의할 수 너희들도 어차피 영향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었던 것이죠. 한반도의 문제 점령이 되면 그 나라는 신탁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단일 정부. 분단 국가가 아닌 그런 형태로 이제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근데 그러면서 얄타 협정하고 포스탄 선언까지의 내용인데요. 45년 2월 얄타 협정이 있고 포스탄 선언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45년 4월 1일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상륙합니다. 그 다음에 45년 4월 5일에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중립조약을 폐기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야, 우리 약속 어겨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1년도에 소련하고 일본은 5년에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이 45년, 46년에 해야지 왜 45년을 가져와가지고 폐기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우리 허가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5년 4월에 미국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45년 5월 1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그리고 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45년 6월 8일 날 일본 천황은 소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죽을 테니까 우리 전쟁에 질 것 같으면 도와줘라. 일본 천황이 요구했던 유일한 내용이 뭐냐면 천황제의 유지입니다. 천황제의 유지. 그리고 45년 6월 13일 날에 일본이 오키나와가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45년 7월 17일 날 독일에서 저희 되는데요. 전후 유럽 문제 처리 문제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최후 총적하고 한국 독립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독립을 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한국 안 할 때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본 군대를 무장해시키고 재무장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서명자가 트루먼, 장개석, 처칠이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탈린은 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미영소는 스탈린은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련의 참전에 대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한편은 얘기했었지만 이때쯤 와가지고는 미국 자체가 독산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참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 부분이었어요. 맨하튼 포드. 45년 7월 16일 날 원자탄 무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럴 때 소련이 한반도 진입 작전을 요구하는데 한반도 미국 자체는 우리는 준비하자. 우리는 공격하지 않고 일본 본토만 침략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 스탈린에게 45년 7월 28일 트루먼에게 소련이 대전 참전을 미국이 요청해 줄 거를 요구를 해요. 자, 우리 들어갈 테니까 허가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루먼이 소련 참전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선 소련 니 참전 안 해도 우리가 승부할 수 있다. 왜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됐냐면요. 독일이 망하고 나서 소련이 유럽 쪽을 진출해 나가면서 걔네들이 어떤 그 모습 자체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들의 어떤 스탈린의 욕심이 장난이 아닌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소련이 만약 이쪽도 들어오게 된다면 얘네들이 만만치 않은 걸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미국은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는 거예요. 야, 아니야, 좀만 지켜봐. 참전을 한다고 했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수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거에 있으면 뭐였었냐면은 원자폭탄이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에 원자폭탄이 실었으면 투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뭐 그냥 선 좀 포고하고 그냥 밀고 들어온다. 만주하고 그냥 한반도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8월 13일 날 총진으로 성립하고 22일 날 평양에 진주하게 되고 개성을 함락하게 되고 막 이렇게. 요거 관련되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와 관련되어진 분들 원래 관련되어서 7월달 45년 7월에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하는 선을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이 설은 미국은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양자의 견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8월 13일 날 미국에서 급한 거죠. 막 소련이 막 밀고 들어가니까 개성까지 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 8월 14일 한반도 38선까지 정하자.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 위로 올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를 소련 진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발표를 함으로 해서 38선이 거지게 된 겁니다. 38선이 소련군의 대전 참전과 급속한 남아 펼치게 만들어진 이유가 일본군의 무장에서 만들어진 진짜 붕괴전이어서 그래서 38선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한반도에 엄청난 학폭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한 나라가 들어와 있었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후에 분단이 되고 안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냉전과 함께 양쪽에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이 제가 이제 화학박지가 나오고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거기가 바짝 수립했었으면은 당연히 중립국이었던 소련은 한반도에 군대를 진입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일본이 그래 포츠담 선언 나오면 바로 우리 한국 할게 끝. 그랬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러면 소련군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참전한다고 얘기만 했었지 미국에서 반대했을 것이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했었으면 한반도는 분할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한반도에 오히려 미군만이 진주했으면 미소공유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분단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쪽 군대가 들어와 있으면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2차 대전이 끝나서 그 단일 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놈들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철군을 해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걔네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프랑스 한 국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여기도 영국하고 중국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나눠 먹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야, 옛날에 우리 시민들이 왜 들어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프랑스를 지지하는 베트남이 만들어져 북쪽에 베트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면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프랑스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지금 베트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막강한 군인들이 진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미군만이 진주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미소공유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분단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미소공유가 들었다 한다고 한다면 남곽에 북한에 있던 뭐 휴전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38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북쪽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나 남쪽으로 들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만들어가냐. 이러다가 우리 어쨌든 간에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 하에서 그럼 미국에서 신당 통치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서로 협상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논의가 됐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근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38선을 거줬고 소련이 들어가고 미국이 들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원자탄 투하하고 소련이 일본과의 계약 파기로 인한 전쟁 참여를 해서 소련에 한반도에 이제 강력한 영향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아주 어려운 난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일본은 독일처럼 분단되지 않았나. 소련이 들어오면서요. 8월 8일날 소련이 들어오고 막 진주하면서 소련이 지금 일본 북해도 있잖아요. 홋카이도라고 그러더니 거기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소련 군대도 막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저기 독일군 거 빼가지고 이쪽 왔기 때문에 막강한 군대가 막 일본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결시장소로 와서 절대 내부로 일본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들어왔다가는 유럽에서 사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막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죠? 딱 미국이 딱 점령을 했잖아요. 미국이 휘하에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단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이 강력한 동북아 정책에 의해서 소련의 진출을 막죠. 강력히 막습니다. 조지 못하게.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중국의 정세가 국민당 정부가 그 당시까지 무시했었지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거를 얘네들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생각을 다시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 자체를 우리가 점령을 했지만 얘네들을 잘 활용을 해야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일본 자체. 그래서 일본을 얼마 전에 나와서 전략적 노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엄청난 미군 기지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정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는 미국의 철저한 전략적 노예가 되었지만 일본은 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일본입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한반도입니다. 여기가 중국입니다. 거꾸로 이제 그려놨죠. 여기 대만입니다. 여기가 일본이죠.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중국이라든지 소련이 이쪽으로 나오고 중국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이 태평양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선 여기서 맞는 거고, 여기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반궁의 보루가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일본의 지정학 쪽 위치가 이러다 보니 이쪽만 가면 여기 대만이고 여기가 쪽이잖아요. 뭐 베트남 이쪽이 좀더 필리핀이 그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일본의 지형적인 부분을 보면서 일본의 천연계를 유지해 주면서 일본을 절친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삼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45년에 진행되죠. 내용은 이겁니다. 임시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에 미수공동위원회 설치를 하고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미수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설치한 위원회가 이 정당 사회단체와 내용을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선 정부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5년간 식탁통치를 한다. 그리고 2주 이내에 미수 양군사령부로서의 회의를 소집하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모스크바 현상회의의 결정 내용이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근데 46년 3월에 개최가 돼서 몇 개월 동안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결렬 내용이 뭐 명확한 겁니다. 46년 3월이면요, 북한은 벌써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요, 벌써 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의 정당과 사회단체는 협의단체에서 제외하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시정부 참여하는 데에도 이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 쉽게 반탁을 주장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민당이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미소공이 협상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지 말라라고 소련을 얘기해요. 소련이 계속 이 미소공에 참석하는 사람 지침을 내려보내, 훈령을 내려보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축감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46년 3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결렬. 또 2차 또 가요. 47년 5월에 가서 또 2차 미소공의가 열려요. 또 똑같아요. 이때 결렬 이유는 또 뭐냐면 공동회의 참가한 423개 단체가 있는데 118개 단체를 나누자. 이 423개 단체가 대부분 뭐냐면 우익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벌써 46년, 47년쯤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건 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외적인 정세 자체가. 완전히 결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 미국에 의해서 한국 문제가 이해는 이관이 되죠. 47년 부분에서. 이 3사의 결정이 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남북한 당파의 입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이 기본적으로 미소공의도 반대하고 반탁하고, 김문수 선생은 참여는 하지만 반탁을 해요. 김규실, 김일성, 박근혜, 여원영 이 사람들은 이제 미소공의 지지하고 식탁통치 어쩔 수 없다.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 합작위원회 좀 만들고 뭐 하긴 하죠. 다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은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소공의 결렬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뭐냐면 냉전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두 나라가 남쪽을 점령하고 있었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츠담 회담의 문제에서부터 폴란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좌우로 나눠져 있는 상황. 이 문제를 처리하는 쪽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유리한 한반도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되면 반이라도 넣어야 돼.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각각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북 협상을 하기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남북한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만난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헌영, 김일성 단 한 번도 남북 지도자들끼리 이 문제와 관련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북 협상까지 한 번 지도가 만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46년서부터 46년 5월에 조선 정판사 유조 집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좌익들이 달러를 막 유조집회 찍어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결국은 아니었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몰고 가면서 좌익들의 탄압을 금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46년에 뭐 10월 총파업하고 뭐 하고 이거 나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거든요.
수습도 마찬가지죠. 토지조사 이제 시작하고, 뭐 산업 국유화하고, 종교인들의 탄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46년 이후 되면은 북한에 있는 지주들, 기독교인들, 또 반공투사들 다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쪽의 좌파들은,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넘어가고, 지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평범했지만 좌익을 독려했던 사람 남쪽에 있어 엄청 두둑에 맞기 시작하고, 북쪽에 있었던 우익 세력들도 좌익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재산 다 뺏겼고, 또 종교적으로 탄압받으니까 이 사람 다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 타이로담에서 한국은 이게 이관까지 문제입니다. 조선의 독립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간 협약을 승전국이 아닌 조선이 이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냉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탕트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였었어요. 그랬었으면 혹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래야 우리에게는 운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개국이 한반도를 점령해서 어쨌든 지간 우리는 패전국에 속해 있던 나라였고 우리가 승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반도에 만약에 어떤 한 국가가 됐었다면 분단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좌우연합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명히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일본이 포스탄 선언이 나올 때 즉각 항복했었으면 아니면 소련이 믿고 하면 대로 만주 지역만 점령했다라면 한반도의 분단은 또 막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요인이죠. 이점에서 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일본 관동군이 소련의 한반도 진주를 일정 기간 저지했다면 한반도 분단을 막을 수 있었다. 관동군이 너무 쉽게 무너진 겁니다. 130만 명 관동군이 그냥 소련에 이게 밀게 작살나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전체 정권은 없고 그냥 예하 부대만 후속 부대들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군 관동군 참고 초년장이 동계에 가 있었어요. 이들 가지고 그 군인들은 미국이랑 혈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와라 여기로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동 만주라든 이런 쪽에 있었던 관동군의 힘을 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소경이 결렬됐고 한국 문제가 이해하는 이관이 됐습니다. 이때가 47년도 말이에요. 47년 국제정세를 보면 유럽에서는 아까도 말씀 미소의 대립과 냉전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공산당 세력이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국공합작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국민당 정부가 유리했었어요. 근데 국민당 정부는 엄청나게 부패했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점점 가면 갈수록 토지 문제와 관련되어진 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토지 혁명 해주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 우리에 관련되어진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에 가 있었던 그 당시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들이 왜 공산당 쪽에 많이 넘어가냐면 해방이 딱 됐어요. 대표적으로 상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려고 해요. 근데 중국 국민당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빨리 너네 한쪽 조선으로 가라. 그리고 니들 재산 다 내놔라. 다 압수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나이는 너희들은 여기 남아도 가도 상관은 없다. 너희들에 대해서 무덤을 인정해 주겠다. 소수민주로 강력하게 중국 정부는 공산당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 토지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득을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럼 뭐, 내가 한반도에 가서 특별히 할 것도 없었다고 한다라면, 중국에 남아서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게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함께,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정부하고 대립하고 세웠는데 그 46년에 천의 장막이라는 걸 처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나왔고 48년에 마샬 플랜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뭐 터키라든지 그리스 이런 쪽에 대한 것들, 유럽에 대한 그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주의권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을 기본으로 하고 한반도는 이제 분단의 불로 가게 됩니다. 국내 정세는 미소공에 결렬되었고 한국 문제가 이해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익 세력의 탄압과
남쪽에서는 우익 세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는 친일파, 지주,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오고 그래서 남쪽은 우익 우세 현상이 일어나고 북한은 자체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고 있어요.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사업입니다. 미국이 한국 문제에 결의하는 유엔에 제출한 47개 부분을 제출하고 내용은 뭐냐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한다. 48년 3월 남북한의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한국의 국회 및 정부 숙부 양국 철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48년 이제 5월 10일 날 남쪽에서 선거를 하게 되죠. 유엔 총회를 한국 독립과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무소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2차로 해서. 소련은 굉장히 반대를 하죠. 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위원단이 이제 그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김구 선생도 만나고 이승만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김구 선생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은 유엔에서 정말 잘 해야 된다. 북한은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승만은 이제 계속 이제 반탁을 이제 단독을 얘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그 북한이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충회에서 그 남한만 쉽게 해서 뭐냐면 유엔 한국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총선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미국 안이 가결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5월 10일 날 우리나라는 선거 결정이 됐고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남쪽의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은 9월 9일 날 북한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단독 수립, 정부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죠. 김구 선생하고 김식 선생은 또 반대하죠. 이 두 분은 다시 두 분 다 이제 그 임시정부에 같이 계셨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합니다. 그 48년 3월 10일 날 단독 선거를 반대하신다고 하시고 7인 성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48년 3월 20일 북한 평양공원에서 연석회의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인들이 남북 협상을 지지하는 지지 선언을 하고 4월 19일 날 김구 선생이 북한을 가시고 4월 21일 김구식 선생이 또 국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 19일 날 연석회의에 가셔서 참석만 하시다가 요인회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죠. 남쪽은 어쨌든 간에 중도 우파인 안재홍 선생들 이분들은 저기 그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민족자주연맹에 소속되는 양반들도 다 거기 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민족 저희 우파까지 참석한 쉽게 말해서 한민당 쪽만 제외한 세력들은 다 참석을 하고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을 제외한 세력들 다 여기 참여를 하게 되죠. 사실은. 그만큼 이제 분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분단의 부분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게 이제 경규정에 가면 있는 글입니다. 여기 만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남북 협상에 이런 남북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최초의 남북 지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이승만 한민당 세력을 제외한 남북한 대다수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이 남북 협상 세력이 남한 내에 이제 통일운동 세력이 중심이 됩니다. 북한에서도 1956년에 뭐 조상 선생이라든지 납북되었던 분들이죠. 안지영 이런 양반들이 이런 평화통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남쪽도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진보당 쪽에서 좀 관여를 했다가 4.19 혁명이 터지면서 이분들이 혁신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 참여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김구 선생이 있었던 분들 민족자주연맹이라는 한독당 세력들 이런 분들이 이제 4.19가 터지면서 이쪽에参하게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뭐 백범 선생에 대한 거는 뭐 남쪽에서 하나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때 4.19가 나면서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뭐 추도도 하게 됐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분단이 되었을 때 분단과 그 중심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망하니까 메가드한테 편지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막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하지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허가를 하고 하지가 이제 수용을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45년 10월 12일 날 이승만이 일본에 도착하고 45년 10월 13일 날 이승만하고 하지하고 메가더하고 만납니다. 이때 논의된 내용이 이승만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미군정 통제의 임시정부 및 한국 행정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은 그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승만 보면 미군정의 최고의 협조를 받으신 분 중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양반은 미국 군인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에 우리나라 조선 통감부 설치되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합방될 때 와요. 그래서 그 또한 6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학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945년에 들어와요. 그럼 몇 년이죠? 34년, 합치면 40년까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60년 사유가 터져서 혁명이 일어나고서 하와이로 가죠. 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겠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그분이 1875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1965년에 들어와서 90살 정도 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의 반 이상을 가장 어릴 때를 빼고 황금기를 미국에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거의 미국 사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난 참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면, 백범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이 차가 엄청 나는 줄 아세요,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이 1876년생에 한 살 차이구만. 근데 뭐 이렇게 맨날 형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김구 선생님은 보면은 어떤 정치가가 아니면 혁명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황해도 태생이잖아요, 또. 그리고 김구 선생은 일본 놈 때려잡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당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왔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한 5년 6개월이면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이 1929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져서 거기 가셨을 때 그리고 나서 해방돼서 우리나라 왔다 하더라도 그 양반 중국에 계셨더라도 그분은 중국이라는 안 됐어요. 왜? 그분은 독립투쟁만 생각했던 분이지 국민당 정부랑 뭐 협조를 받았지만 그 양반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여기서 배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당시 배제 학교 나와서 미국에서 뭐 조지 워싱턴 대학 나왔죠, 하버드 대학 나왔죠, 프린스턴 나왔죠. 박사학위 6년에 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보기에는 똘똘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두 명은 미국 사람이고 이분은 거기 뭐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 이승만 대통령이 6년 만에 학위 받고 한국에 왔냐면 이따가 2년 만에 또 가요. 미군이 미국에 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기독교 쪽에서 보내주거든요. 배저고등학교가 배저학생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똘똘하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래가지고 원래 이분은 선교사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았죠. 다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12년에 와가지고 이분이 뭘 하시냐면은 10년에 와가지고 YMCA 있잖아요. YMCA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전국 강연을 엄청나게 다닙니다. 뒤에 말씀드린 이 분의 지지 기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없었다. 제가 우리 절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독립협회에 있었어요.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들. 그 당시 구한날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던 윤치호, 박일호 이런 사람들은 다 관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교회와 관련되어진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몇 개나 있겠어요. YMCA 같은 조직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거울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강의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동지회라고 하는 조직을 1925년에 만드는데, 동지회와 관련되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웅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진짜 친한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의 동생입니다.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흥업부락부라고 하는 걸 1925년도에 만들거든요. 1938년까지 비밀버스 비슷하게 거기 관리했던 사람들이 동아일보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관리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해방돼가지고요, 다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민당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전혀 국내 지지 기반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엄청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러지, 굉장히 똘똘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 저기 3.1운 터지고 나서 8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각 정부에서 대체적으로 다 이승만을 대통령을 총리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사람 나이가 80 먹은 노인도 다 70 먹은 노인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 양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묘하게도 이분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이 양반과 똑같은 거죠. 미국과하고 관계가 좋고, 혹시나 크리스찬, 그리고 반석 방공주의자. 당연히 군인들이니까 공산주의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바다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태평양을 하면서 일본을 기독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네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이 세 가지가 아주 공통점이죠. 더 있겠죠. 비슷한 부분이.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건 문장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100만 기독교도는 정론을 세우자 이런 필요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 촉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혹시 관심 있으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라고 하는 45년 10월 20일 날 만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한 번도 당이라고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50년 끝나고 자유당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당을 만든 이 사람은 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제 군주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개인 자체가. 자기는 양녕대군 집안이잖아요. 저는 광평대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논리면 나도 왕족이 되더라고요. 나도 왕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분은 그 엄청나게 그런 분에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는 정당, 사회단체, 모든 단체를 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한민당도 이 양반을 모시려고, 공산당도 모시려고, 다 모시려고 해요. 그만큼 명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김구 선생이 반대. 김구 선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임시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이런 여러 단체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적인 정부인데. 그래서 반대하고, 공산당 쪽에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민당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친일한 사람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부분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애초에 구상했던 남북을 전체로 아우르는, 좌우를 전체로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친탁 통치 문제가 터지면서, 김구 선생이 반탁 독립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것도 광범위한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거하고,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걸 합쳐요. 그래서 대표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대표가 김구 선생이에요. 항상 김구 선생은요, 부대표예요. 본인이 강하게 주장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부대표. 여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에다가 엄청난 세력들을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익, 한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익 세력들,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자치운동을 했던, 개량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남선수대라고 하는 거예요. 남선수대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발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46년 이후에 남조선 전망단 단독선거 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분이 뭐냐면, 남선수대라고 하는,
남쪽을 순회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느끼는 거죠. 난 김구 선생이 좀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46년 6월에 했는데 김구 선생은 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갈 때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군인이 없었잖아요. 경찰, 우익청년단체,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추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 해방 직전까지만 해도, 해방되고 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지역을 좌익 세력들이 많은 부분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뭐 건국준비위원회도 만들었고 인민공화국도 만들었고 인민위원회도 다 만들었는데, 그런 세력들이 다 박살나고 이제 다 모든 단체들 대부분 우익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한민당 지부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청년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독촉국민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요. 이게 독촉국민회입니다. 독촉국민회를 만들면서 남선순례라고 하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한 쪽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세력을 확장하죠. 그러면서 단독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청난 막강한 조직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서북청년단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막강한 조직력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니까 그 당시 조선은행에서 조선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군정이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을 알아서 알선해줘요. 그럼 그 돈은 지금 돈도 아니면 뭐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으면 하여튼 수백억 정도에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해줘요. 그리고 그런 돈과 함께 뭐 인천 김성수, 박흥식 이런 돈 좀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막 댑니다. 자, 조직이 있어요. 엄청난 조직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습니까?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한경제공업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이승만을 막대한 정치자금을 돼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언론을 막 사요. 신문사들을 막 만들어요. 한성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 안재홍 선생이 있었는데 그쪽에도 돈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청년단 쪽에 엄청나게 돈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우익단체가 엄청나게 포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46년 11월에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반탁을 얘기합니다. 남한만 단독적으로 수입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정부의 기반은 뭐냐면 미군정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었습니다. 이게 없이는 뭐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분정인데 분정에서 반대하는 건 사실 하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지원을 하고 또 이분은 거의 뭐 미국인 다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인생이 반은 이상 거기서 청년 시절에 살아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익과 친일세의 강력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민당이 그렇게 바보 멍청한 정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들도 막간 돈이 있죠, 권력 가지고 있죠, 그런 조직.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는 활동가 아닙니다. 활동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희한하게 한민당이랑 갈렸던 건 뭐냐면 한민당을 이승만 대통령이 중용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이유는. 그건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죠. 그 다음에 막강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정치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쪽에 쓰였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 대로 가는 상황이죠. 49년도의 상황입니다. 단독정부가 수립됐습니다. 49년의 상황, 소련은 아까 미국이 45년 7월에 모든 핵장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련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시작합니다. 국내 상황입니다. 국회 플라스틱 사건이 터집니다. 간첩으로 국회의원들 반미티가 해체됩니다. 49년 6월 20일 김구 선생이 암살됩니다. 49년 12월에 국가공화국이 제정됩니다. 48년 10월 여수 사건이 터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남한 내에 강력한 반공체제의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욕한다? 정부 정책을 욕한다? 나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연맹만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남쪽의 반공체제를 구축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게 48년 10월에 터진단 말이에요. 정부가 수립되고 터지니까 엄청난 불안감을 갖습니다. 야, 이거 내가 정부는 수립했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 국회의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국회 프락시 사건이 어쨌든 사람들은 재원에 참여, 그 단독정부에 반대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라든지 민족자유혁명 세력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 있던 소작파 세력들이 있어요. 김구 선생을 추종하고 단독정부를 참여는 했지만 이승만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부 정책 굉장히 대항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강력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했던 사람이 이범석 장군 그리고 안호상 박사라고 초대 문교부장 그 사람들이 일민주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공산체제에 만드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반공과 국가주의화하는 어떤 그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의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 각각의 체제를 갖는 겁니다. 사회주의 강고한 사회주의 체제, 남한은 강고한 자유주의와 반공주의 체제를 갖게 되다 보니까 남북한은 당연히 이후에 전쟁이라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김구 선생이 제일 걱정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분단되면 뭐가 생긴다? 반드시 전쟁 난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바로 1년에 전쟁 났잖아요. 김구 선생이 1949년 6월 26일 돌아가셨는데 1950년 6월 20일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국제적 합의라고 하는 건, 국제적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우위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어렵다. 사이로선에서 나왔던 얘기, 모스크 함상에서 결정되었던 내용들, 유엔의 결의, 이런 내용들 자체를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깰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스크바 함상의 결정에서 찬탁이냐 반탁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었던 것이 올바랐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결정에 대한 자위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다. 만약에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분단이 72년 됐거든요. 그 어떤 그 국가 지도자, 양쪽의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분단이 70년 넘어갈 거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전쟁 터졌잖아요. 남북의 강력한 방공체제와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면서 갈등만 조성했어요. 단 한 번도 남북한에요. 전쟁 터지고 53년 휴전협정 내리고 나서 20년 동안 단 한 번 남북한이 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72년 남북 공동성명할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72년 남북 공동성명은 결국 자기들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지 진정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한 2000년에 와서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이전에 90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한 40년 지났죠. 이렇게 이때 한 번에 어쨌든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외세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남북이 자유 갈라지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사실 상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분단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국민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무조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대화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 70년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분단체제로 가야 되는가. 그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선언들에 대해서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난 지도더라고요. 아니 통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 교통망 만들어서 뭐 1대1로 만든다 그러는데 그쪽에 철도도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좀 가고 저 러시아로 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도 가고 유럽도 좀 가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나라가 빨리 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뭐냐면 남북이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자, 1시간 반 넘었기 때문에